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울포럼 2022 유스포럼 진행을 맡게 된 아나운서 문소리입니다. 이 행사를 준비해 주신 이종환 서울경제 대표이사 부회장님께서 여러분 환영하는 환영의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 대표를 맡고 있는 이종환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제 뭐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되는 원칙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하고 저하고 거리도 있고 하니까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제가 마스크를 벗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사회자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은 그냥 나이가 어려서 미래가 아니라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져야 될 그를 인정해 드립니다. 여러분들 만나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 오늘 또 강연을 맡아주신 우리 또 서은숙 메릴랜드대 서은숙 물리학부 서은숙 교수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요즘 여러분들이 신문 잘 안 읽으시죠? 신문을 열심히 읽어야 되는데 제 밥줄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 신문을 읽는 것이 미국에서 그런 실험도 했었어요. 신문을 열심히 읽는 학생들 한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냥 보통 학생들 그룹을 가지고 한 10년, 15년 이렇게 관찰을 했는데 그냥 사회적 평가로 세속적인 얘기로 좋은 대학도 많이 갔고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좋은 직장도 훨씬 많이 얻었다라는 확실한 과학적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또 관심을 가지는 분야를 보통 신문에서 그렇게 많이 다루지는 않아요. 사이언스 분야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알아야 되니까 정말 신문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선생님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신문의 얘기를 먼저 꺼낸 거는 요즘 신문에서 가장 많이 논의되는 얘기가 뭡니까? 짧게 얘기하면 반도체 이런 얘기죠. 그렇죠? 반도체 인력 양성이 시급하다. 또 미국 대통령이 한국까지 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도착하자마자 찾아간 곳이 어디였습니까? 평택에 있는 삼성 반도체 공장이었잖아요. 그만큼 산업 영역으로서의 반도체뿐만 아니라 그것을 바탕에는 물리학이나 수학이나 화학이나 가장 중요한 기초 학문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학과 기술이 현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이 서울 포럼을 시작한 게 13년째입니다, 올해. 근데 저희들은 이걸 시작할 때 경제신문이 포럼을 한다 그러면은 국제 경제 동향이라든가 금융시장의 어떤 동향이라든가 그런 걸 다뤄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저희들은 과학과 기술을 다루기로 그때 결정을 했습니다. 과학과 기술이야말로 인류의 생활을 풍요롭게 만들고 우리의 경쟁력을 대외 경쟁력을 높여주는 근간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 역할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의 오늘 발표를 끝까지 지켜보질 못합니다. 다른 행사들이 있기 때문에 인사 말씀만 드리고 자리를 떠나야 되지만 진면을 통해서 또는 이 추후 있었던 일들을 결과 보고를 받으면서 저는 여러분들의 활약을 충분히 인지를 합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의 미래를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모이면 결국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히는 것이 됩니다. 우리는 공적인 이익과 사적인 이익을 잘 결합시키고 접점을 찾아가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관심을 가지는 그 분야들이 가장 적합한 우리 국가 이익에 부합이 되면서 여러분들의 관심사에게도 사항이기 때문에 얼마나 그게 행복한 일입니까? 지금처럼 앞으로도 계속 공부 열심히 해서 정말 제가 어른으로서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이 나라를 지탱해 주는 그런 큰 튼튼한 동량으로 자라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함께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항상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유, 이렇게 여기 있으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특별한 학생들을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바쁘죠, 학생들. 힘들죠, 공부하기. 힘들어요. 어쨌든 근데 이런 특별한 자리에서 또 이렇게 만나게 됐으니 재밌는 얘기를 좀 나눠봅시다 오늘. 그래서 물리학자라 그랬는데 물리학이 뭐 하는지 다 아세요? 오케이, 굿. 물리학 그러면은 근본적으로 우주의 모든 것들이 어떻게 작동하는가, 그런 원리를 이해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주는 어떻게 시작했는가, 그리고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가, 우주 내의 모든 물질들은 어떻게 서로 상호작용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연구를 해요. 상당히 무로하죠. 아까 우리 부사장님이 신문 읽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알아야 된다고 하셨는데 물리학은 좀 그보다도 스케일이 커요. 신문 이상의 전 우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방대한 학문인데 그 중에서 그걸 다 알 수는 없으니까 제가 하는 분야는 이게 우주선 물리예요. 근데 이게 우주선 그러면 얼른 생각나는 게 스페이스크래프트죠. 한국말로는 스페이스크래프트나 코스믹 레이나 다 우주선이라 가지고 조금 혼동되는데 제가 하는 거는 코스믹 레이스. 코스믹 레이스가 뭔지 아시는 분 있어요? 내가 안 들리네, 그쪽에서 하는 소리가. 마이크로폰이 없나 보죠, 학생들은? 와요. 오케이. 이거는 그러니까 외계에서 오는 에너제틱한 입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높은 에너지를 가진 외계에서 오는 입자들. 근데 입자, 그러면 또 입자는 뭔가? 여기서 말하는 입자는 소립자예요. 그래서 원자 핵 또는 전자, 또 걔네들의 또 반입자들, 이런 것들이 섞여 있어요. 근데 원자 핵이라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다 원자로 만들어져 있다는 거는 알죠? 고등학교 때 그거 배우는 것 같아. 원자는 또 뭘로 만들어져 있어요? 원자 핵과 전자, 그렇죠? 원자 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만들어져 있어요. 우주선의 성분을 그래서 보면 대부분이 양성자 그리고 힐륨 핵이에요. 그런데 또 그보다 굉장히 무거운 중핵들도 있어요. 양은 적지만. 그래서 우레늄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주기율표에 있는 모든 원소가 다 우주선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보통 정상적인 물질이라고 보이잖아요. 근데 뭐가 다르냐 하면 굉장히 에너지가 높아요. 얘네들은 너무 에너지가 높아서 빛의 속도로 달려요. 거의 빛의 속도로.
그래서 굉장히 빨리 막 전 우주를 돌아다니고 있는 거죠, 이 입자들이. 그리고 이 지구상에도 쏟아지고 있어요. 그 입자의 에너지가 높다 그랬는데 얼마나 높으냐? 이게 인공 가속기로 사람이 입자를 가속을 시키는데 거기서 가장 큰 인간이 만든 가장 큰 가속기로 가속시킨 입자들의 에너지보다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가속기로는 그만큼 에너지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큰 가속기다 그러면은 뭐가 있죠? LHC, Large Hadron Collider, at CERN, 그 스위스런드에 있어요. 거기서 왜 그 힉스 파티클을 발견해갖고 얼마 전에 노벨상도 받고 그랬죠. 그게 가장 파워풀한 가속기이지만 거기서 가속하는 에너지의 한 억 배, 10억 배 정도 더 높은 에너지. 그러니까 뭐 인공 가속기로는 가능성이 없는 굉장히 높은 에너지의 그 입자들이 아주 그 힘이 센 파워풀한 이 우주 가속기에서 가속이 돼가지고 입자들이 빛의 속도에 가까운 속도로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입자들이 그러니까 우리와도 상당히 그 관련이 있는 게 우리 갤럭시의 구조나 또 그의 진화 이런 것들에도 영향을 주고 또 인터스텔라 미디엄 그러니까 성간 물질의 그 상태나 케미스트리 이런 거에도 영향을 주고 또 별의 진화, 별이 진화하는 거 알죠? 별도 태어나서 자라고 왕성하게 활동하다가 죽어요. 그 별의 진화 과정 그리고 또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의 진화 그 밖에 또 뭐 입은 날씨까지도 영향을 준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 입자들이 지금 지구상에 막 쏟아지고 있는데 이 입자가 대기층에 들어오면 대기의 입자들과 충돌해가지고 쪼개지게 돼요. 대기 중에 입자가 뭐가 있죠? 이산화탄소 맨날 들었죠? 그 탄소, 뭐 산소, 질소가 가장 많죠. 그런 입자들이 막 있잖아요. 걔네들하고 우주선 입자하고 부딪혀서 쪼개지는 거예요. 쪼개져가지고 이렇게 지구에 들어오면 우주선이 요게 이제 대기예요. 요 얇은 그 막이 대기권인데 거기 들어오면 대기 입자와 충돌해가지고 세컨더리 파티클이 생겨요. 세컨더리 파티클이 또 세컨더리 파티클을 만들어. 또 세컨더리 파티클이 더 많이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막 더 퍼지는 거죠. 더 많아지는 거예요. 숫자가 멀티플라이. 그래가지고 이 bunch of secondary particle이 형성되는데 이게 이렇게 비처럼 샤워 같이 생긴다 그래가지고 이름이 에어 샤워예요. 그래서 이런 에어 샤워가 이제 그 생겨가지고 우주선의 에너지가 작으면 에어 샤워가 막 조금 생기겠죠. 그러면은 그 대기 중에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대기 때문에 이런 그 우주선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흡수가 다 되니까. 그런데 아주 에너지가 높으면 이 에어 샤워가 무지 커져요. 에너지가 높을수록 커져. 그래갖고 아주 커져서 지상까지도 도착을 해요. 그러면은 지상에서 우리가 우주선 그러면은 뭐냐면 바로 이 에어 샤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처음에 들어왔던 이 원래의 우주선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이 에어 샤워를 측정을 하면 이 코스믹 레이의 에너지가 이렇게 높구나 하는 것까지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얘 성분, 원래의 성분이 뭐였나는 알 수가 없겠죠. 다 쪼개졌으니까. 그래서 제가 하는 거는 입자 검출기를 개발해가지고 우주에 띄워요. 그러면은 이 지구 대기권 밖에 띄우는 거예요. 대기 위에 그 부서지기 전에 우주선을 잡아가지고 이 성분이 뭔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주선이 대부분이 양성자구나 뭐 이런 거를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연구를 해보니 이 지금까지 이해하는 바로는 우주선이 그 뭐 우주 가속기라 그랬는데 이제 가속기 중에 우주 가속기 중에는 이제 별이 터지는 초신성 이런 게 현상이 생길 때나
또는 뭐 블랙홀의 제트나 뭐 이런 데서 이 큰 에너지를 가질 수 있다. 가속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 현상들이. 그래서 이 높은 에너지를 가지는 입자들이 이제 인터스텔라 미디움을 막 다니게 돼요. 그러면 인터스텔라 미디움에 있는 전자기장과 또 상호작용을 해요. 그럼 거기서 감마레이도 나오고 엑스레이도 나오고. 감마레이, 엑스레이가 뭔지는 알죠? 일렉트로매그네틱 웨이브. 일렉트로매그네틱 웨이브는 우리의 가시광선 외에도 굉장히 브로더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가시광선은 한 400에서 700 나노미터 정도 웨이브랭스인데 그보다 이제 짧은 웨이브랭스로 가면은 UV, 그 바이러스 디스인펙트 하는 UV도 있고, 그보다 더 짧은 거 가면은 엑스레이도 있고, 더 짧은 감마레이도 있고, 또 longer wavelength는 가시광선보다 긴 쪽은 인프라레드, 그리고 뭐 마이크로웨이브 같은 뭐 쿠킹하는데 맨날 쓰죠. 뭐 전자 그 통신 그런 데도 들어가고, 레이디오 웨이브로 가면은 그렇게 이제 웨이브랭스가 쭉 있는데 그 웨이브랭스를 다 써가지고 모든 일렉트로매그네틱 웨이브를 다 써서 우리가 우주로 관찰을 해요. 근데 이제 그 파티클 자체, 입자 자체도 연구를 하는 게 바로 우리 우주선물이에요. 그러니까 그 우주에 물질을 직접적으로 채집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샘플을 보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입자들 자체도 또 인터스텔라 미디움하고 상호작용해갖고 그 세컨더리 파티클이 또 생겨요. 그래서 그 세컨더리 파티클하고 프라이머리하고 비교를 해서 전파 과정도 연구하고 그 소스가 뭔지에 대한 연구도 하고. 근데 그 애스트로피지컬한 소스, 아까 슈퍼노바 얘기도 했지만 그런 것도 있지만은 또 이그자릭한 소스도 있어요. 뭐가 있을 수 있냐면은 안티매터, 다크매터. 안티매터 그러면 반물질이잖아요. 반입자 먼저 얘기해 봅시다. 아까 입자 얘기를 했는데 반입자란 무엇인가? 반입자가 뭔지 아는 사람 있어요? 반입자는 입자랑 똑같은데 전하의 부호만 반대예요. 그러니까 양성자, 그럼 프로톤 그러면 마스가 938 MeV고 뭐 차지가 1이고 플러스 1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반양성자 그러면 마스는 똑같이 938 MeV, 똑같아. 등치도 똑같고 크기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charge, 전하가 1이에요. 그것도 1인데 마이너스 1이에요. 플러스 1이 아니고. 그게 반입자예요. 입자와 반입자의 차이점이 그래요. 그래서 양성자, 반양성자가 있고, 또 전자의 파트너를 보면 전자는 마스가 0.5 MeV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한 2000분의 1 정도 되죠. 양성자보다 훨씬 작죠, 전자는. 근데 그 전자는 전하가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반입자인 파지트론은 전자가 뭘까요? 전하가 뭘까요? 플러스 1. 전자가 마이너스 1이니까 반전자, 그러니까 양전자라고 그러죠. 한국말로는 파지트론. 파지트론은 플러스 1이에요. 그렇게 그 페어가 돼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근데 이 우주가 맨 처음에 빅뱅으로 생겼다고 그러잖아요. 빅뱅이 생기려면 그 당시에는 이 매터, 그 물질과 안티매터, 반물질이 똑같은 양이 있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옆에 한번 이렇게 보세요. 그 반물질이 보이세요? 반물질 있어요? 반물질 본 사람 없죠? 저기 이소은 학생, 반이소은 어디 있어요? 혹시? 못 봤죠? 보면 안 돼. 보면 annihilate. 물질과 반물질이 만나면 사라져요. 그리고 그 감마레이가 나와요. 그러니까 만나지 마세요. 근데 그 question은 그러니까 그 처음에 분명히 반반 있었는데 이 반물질 세 개 다 어디로 갔냐 이거죠. 근데 그게 다 만나갖고 이렇게 소멸됐을 수도 있어요. 그럼 소멸됐나? 그러려면 소멸됐다는 어떤 증거가 또 따로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피지컬한 현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를 아직도 발견을 못했어요. 그래서 사라졌다는 증거가 없어요. 아직까지. 그 컨시퀀스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러면 반물질 세계가 어딘가에 아주 먼 우주 어디에 있는가? 그냥 우리가 못 만난 건가? 그러니까 안티 갤럭시, 안티 스타, 뭐 그런 것들이 어디 먼 곳에 있는 거는 혹시 아닐까? 그렇다면 아까 우주선이 외계 물질의 샘플을 보여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 샘플 속에 걔네도 있지 않을까 혹시? 그렇죠? 네, 그런 서치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선을 보면서 그런 게 있나 보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이제 그 암흑물질, 다크 매터는 이게 그 내가 대학원 갈 때쯤에 있었던 미스테리인데 뭐냐면 missing mass problem이라고 했어요 그때는. 그래서 그 별들의 운동을 보면 별이 이렇게 갤럭시에서 돌고 있잖아요. 그리고 갤럭시도 클러스터 내에서 또 돌고 있어요. 근데 그런 걸 관찰을 애스트로노머들이 해봤는데 그 속도가 이렇게 그 원운동의 중심에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속도가 사실상 줄어야 돼요. 줄어야 돼요. 이거 뉴턴 메카닉스는 배웠죠. 그냥 심플리 뉴턴 포스하고 센트리피탈 포스하고 이퀘이트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나온다. 이 이퀘이션도 여기 있는 사람들도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R에 반비례하니까 거리가 멀면은 속도가 작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웬걸 측정해 보니까 속도가 너무 높은 거예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들 왜 그 돌멩이를 이렇게 줄에다가 매달아갖고 이렇게 돌리면 이게 원운동을 할 때는 그 센트리퓨걸이지 원심력 나가려고 하는 그 힘의 양과 그다음에 줄이 당기는 힘과 이게 밸런스가 됐을 때 원 운동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속도가 너무 빨라. 그러면 원심력이 커지잖아요. 나가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당기는 줄의 힘이 그거보다 작어. 줄이 약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줄이 끊어지고 얘가 도망가잖아요. 이 속도가 너무 빠르면 그런 일이 생겨야 돼요. 그러니까 이 별이 그렇게 빨리 돌아가면 이게 갤럭시에 이렇게 붙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날아가야 돼. 근데 얘가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그 스트링 같은 경우에는 스트링이 당기는 힘이 그만큼 커야 된다는 뜻이죠. 여기서는 스트링 대신에 뭐죠? gravitational force, 그죠? 그러니까 그 중력으로 당기는 힘이 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크려면 무슨 뜻이야? mass가 커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속에 지금 우리가 계산한 mass보다 우리가 측정해서 알고 있는 mass보다 더 많은 mass가 있어야만 이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그게 missing mass 이슈였는데 그 additional한 mass, 거기 더 있어야 되는 그 mass가 바로 dark matter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측정을 못했지만 있어야 돼요. 그 gravitational force를 주는.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도대체 이런 물질이 뭐냐? 모든 물질은 그 우리가 관찰하는 거는 다 electromagnetic wave를 써서 관찰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electromagnetic interaction이 없다는 거죠. 이 경우에 이런 dark matter는 electromagnetic interaction을 안 해. 그래서 관찰을 못하는 거예요. 아까 말한 electromagnetic wave의 모든 웨이브랭스에서 뭐 감마레이부터 시작해서 라디오까지 아무런 시그널이 안 나와요. 얘네들한테는. 그러니까 측정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매스는 있어야 돼. 그러다 보니 이런 우리가 아는 입자는 그런 게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게 뭔가 지금 있기는 있어야 된다는 건 알지만 뭔지는 모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그 theory가 있는데 가장 유력한 캔디데이트라고 한다면 weakly interacting massive particle, WIMP라고 그래요. 이런 게 있어요. 이게 가상의 입자예요. 본 적이 없어. 이론적으로만 있는 입자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정말로 존재한다면 이 dark matter를 설명할 수도 있을 거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다면 이걸 한번 찾아보자. 그래갖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하는데 이제 우리가 하는 거는 어떤 방법을 쓰냐면은 얘네들이 정말 이 우주를 채우고 있다 그러면은 지네끼리 부딪힐 때 소멸해가지고 이 그 측정 가능한 normal particle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positron, electron pair 아니면은 proton, antiproton pair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우주선에서 그러면 측정해 보자.
그리고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실험 기구를 우주에다 띄우는데 이런 그 익스페리먼트 중에 이제 알파 매그넷 스펙트로미터라는 게 2011년에 우주 정거장에 설치가 됐고 이게 데이터를 지금 1년에 16 billion events 그러니까 새로운 지금 그 굉장한 그 프리시전을 가지고 이 측정을 해서 뭐 텍스트북이 새로 지금 쓰여지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새로운 데이터로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퍼지트론 데이터가 여기 있는데 레드 심볼이 지금 퍼지트론 데이터예요. AMS로 측정한. 그다음에 이제 그린 라인이 계산치인데 훨씬 더 많죠. 안 맞죠 지금. 그러니까 이 하이 에너지에서 뭔가 더 에디셔널한 파지트론이 있다. 이 파지트론이 다크 매터 모델로 해보니까 이 핑크 라인처럼 그것도 가능성이 있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근데 왜요? 그 펄사 같은 애스트로피지컬 소스도 사실상 뭐 데이터 여기 정도까지는 피시 가능하다. 그렇다면은 좀 더 높은 에너지에서 이 데이터를 얻어봐야 그리고 여기 에러바를 좀 줄여야 되겠죠. 아직까지 스태티스컬 언서튼티가 크니까. 여기를 좀 더 높은 에너지까지 측정을 해보면 이 모델을 구분을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지금도 데이터를 테이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게 높은 에너지로 갈수록 어려운 게 우주선 플럭스가 이렇게 떨어져요. 이게 에너지에 따른 플럭스인데 로우 에너지에는 우주선이 많은데 하이 에너지 가면 개수가 얼마 안 돼요. 그렇다 보니 그 검출기를 크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오랫동안 측정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우주에서 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뭐 데이터가 없었어요 여기에. 이 높은 에너지에는 그래서 데이터가 없어서 그런 거를 이제 그 보완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하던 실험 중에 이름이 이게 이제 우리 랩이에요. 메릴랜드에 있는 랩인데 여기에 있는 실험 장비가 그 크림이라고 Cosmic Ray Energetics and Mass라는 거예요. 이런 거를 한번 하려면은 그러니까 우리 인터내셔널 콜라보레이션 하니까 여러 나라에서 협력하는 기관들에서 이제 부품들을 만들어 가지고 메릴랜드에 와서 우리가 인티그레이트를 해요. 아이고 이게 자꾸 내가 이걸 잘못 눌러 가지고 넘어가는데 이거를 인티그레이트를 해서 텍사스에 있는 콜롬비아 사이언티픽 퍼실리티에서 리허설을 해요. 이제 뭐 솔라 패널도 붙이고 안테나도 붙이고 해서 데이터 커뮤니케이션도 하고 뭐 이런 거 한 다음에 남극으로 보내요. 그런 다음에 남극에서 론치를 하는데 벌룬에다가 일단 그럴 때는 이 벌룬 론치 비디오를 아마 본 적이 거의 없을 거예요. 이게 벌룬이 여기부터 이 길이가 그 에펠타워보다 더 높아요. 그 다음에 워싱턴 모니먼트도 더 높고 벌룬 자체가 지금 일부만 이렇게 힐륨 가스를 채워서 올리는데 여기까지 여기 이제 패러슈트 낙하산이죠. 그래서 이게 올라가면은 부피가 커지겠죠. 그래서 이제 벌룬이 이제 꽉 채워져요. 그럼 크기가 얼마나 되냐면 그 다이아미터가 150m. 그러니까 볼륨이 한 40 밀리언 큐빅 피. 그래가지고 축구장 그 풋볼 스테디움 정도 크기의 벌룬이에요. 그러니까 몬스터 kind of balloon. 그래가지고 이 페일로드가 요 밑에 있는 모든 것의 무게가 약 3,000kg. 그러니까 6,000 파운드니까 3,000 kg 그죠? 그러니까 뭐 자동차 한 3대 이런 정도를 끌고서 이제 이 벌룬이 다니게 돼요. 이게 벌룬 론치예요. 남극에서 있는. 그러면은 벌룬이 이제 남극 대륙을 이렇게 circumnavigate 하는데 그 동안에 데이터가 내려오고 또 그거를 메릴랜드 대학에서 우리 팀이 이렇게 그 데이터를 테이크하고 모니터하고 또 컨트롤해요. 리모틀리 전부 새틀라이트를 통해서. 그리고는 플라이트 할 때마다 이제 하고 나서 페일로드를 리커버하고 다시 테스트, 다시 인티그레이트. 그래가지고 이거를 플라이트를 7번을 했어요. repeated. 각 하나의 사이클이 약 뭐 1년, 최소한 1년에서부터 3년 이 정도 걸려요. 한 번 할 때마다. 그거를 해서 한 191일 정도의 데이터를 우리가 테이크해서 이게 레코드 세팅 듀레이션인데 이 과정을 통해서 많은 학생들이 트레인을 받았어요. 메릴랜드 대학만 해도 한 100명 정도, 100명 이상이 트레인을 받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주 그 좋은 기회를 제공하죠. 그래서 내가 그 워싱턴 포스트에 커버에도 이렇게 실렸는데, 어이구, 이 아티클에 의하면은 이런 프로그램이 이제 그 학생들한테 out of this world opportunity 이런 걸 제공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successful한 balloon flight를 통해 가지고 이거를 우주 정거장에 보냈어요. 2017년에 스페이스X 12에 띄웠는데, 스페이스X 12가 그 reusable rocket을 테스트를 해가지고 로켓이 이렇게 세퍼레이션 다음에 돌아와요. 그 비디오가 이제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였는데, 그 비디오에서 그 다음 장면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 버전의 크림을 우리가 아이스크림이라 그래요. ISS 크림. 예, 그 아이스크림 페일로드를 사실 또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거를 이제 넘어가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 로켓이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 장면에 우리 이제 아이스크림이 그 드래곤 랩의 트렁크에 잘 앉아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여기 있죠. 예. 그러면 학생들이 뭘 하냐? 학생들은 사실상 이런 미션의 모든 페이스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디텍터를 이렇게 어셈블, 이게 다 학생들 사진이에요. 그 어셈블도 하고 일렉트로닉스도 테스트도 하고 인티그레이션, 그다음에 어떤 학생들은 son에 또 가서 캘리브레이션도 하고, 남극에 가는 학생도 있었어요. 그런데 가면은 아주 기괴한 비클들, 이 다른 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이상한 비클들을 볼 수 있어요. 왜냐? 그 아이스에서 다녀야 되니까. 그리고 또 그라운드 오퍼레이션, 그 이제 그 데이터도 받고, 커맨드도 보내고 이런 거를 하는 거죠. 또 자기가 만든 자기가 일한 거에 대한 내용을 발표도 하고, 여기서 오늘 여기 온 학생들도 그런 발표한다 그랬죠. 학회에 가서 발표도 하고, 뭐 퍼블릭 아웃리치도 하고. 그래서 보통 이 학생들이나 뭐 그 일반인들이 물어보는 것 중에 도대체 과학자가 되려면 무슨 자질이 있어야 되냐, 중요한 게 뭐냐. 그럴 때 제가 대답한 거는 이 호기심. 그러니까 뭔가 궁금해. 계속 질문이 생겨. 알고 싶어. 그냥 알고 싶은 그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거를 풀기 위해서 그냥 풀어야 돼. 풀기 위해서 아주 끈기 있게 하는 그런 성격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은. 그러면은 나는 그 과학에 관심이 있는데 이걸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막 그런 거 고민하는 사람들 많은데, 외부적인 요건으로는 항상 그 좌절을 주는 요건이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본인이 실제로 알아요. 나는 이거를 꼭 해야 내가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안 하면, 뭔가를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거를 안 하면 나는 정말 살아도 산 게 아니다 하는 그런 뭔가가 있을 수 있어요. 각자들이 잘 생각해 보면. 그래서 내가 옛날에 이 과학해서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책에서 그 인터뷰에서 한 얘기인데, 자기 가슴이 자기의 목표를 안다. 그래서 그 콜링 같은 거죠. 그러니까 죽어도 해야만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펄수를 하면 좌절이 올 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던 좌절이 오게 돼 있어요. 그냥 밖에서는 아마 학점이 나쁠 수도 있고, 또 뭐 그 분야가 비전이 없을 수도 있어. 막 그거 너무 어려울 수도 있어. 막 그러면은 외부에서 사람들이 너 왜 그거 하려고 그래? 하지 마.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그럴 때 그거를 그 남이 하라고 그래서 그냥 남의 의지에 의해서 하다 보면 그런 좌절에 의해서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본인이 정말 원해서 자기가 정말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면 그런 좌절이 와도 극복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eventually you're gonna do what you want to do.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한 바가 있고, 이 책에서도. 그 마지막으로, 그래서 시간이 다 넘었으니까 이제 제가 책에다가도 그렇게 사인을 했는데, Science is fun if you do what you like to do. 그죠? 자기가 원해서 하는 일이면 fun이잖아. 그죠? fun이니까 하는 거지, 뭐 그게 전망이 좋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뭘 위해서 이런 거 저런 거 다 차치하고, 그죠? 그러면은 it's fun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얘기를 통해 가지고 좀 그 자신감도 얻고, 그런 격려가 되고, 또 여러분들의 꿈을 키우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자역학이 정말 맞을까? 라는 질문증에 대답하기 위해 벨 유형 부등식 위반의 검증과 개선된 부등식의 제한이라는 연구 주제를 연구하고 발표하게 된 한국과학영재학교 팀 아이겐의 유현동, 서지환입니다. 일단 저희 연구 주제를 처음 들었을 때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아니, 양자역학만큼 세상에 잘 맞고 또 계산적으로 정확한 학문이 어디 있다고, 이게 정말 맞을까 묻는 건 좀 시대착오적이지 않을까? 하지만 어떤 이론이 실험 결과가 잘 맞는 것, 그리고 수학적인 완결성을 가지는 것, 그리고 다른 이론과의 정합성이 있는 것은 셋 다 약간 다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양자역학은 굉장히 비직관적인 학문이기 때문에 이러한 공격에 더더욱 취약하지요. 이 중 가장 유명한 논쟁은 아무래도 양자역학과 국소실제성의 대립일 것입니다. 국소실제성은 물리적 인과는 공간을 따라 유한한 속도로서 연속적으로 퍼져나간다. 그리고 실제성, 물리량은 대상에 붙박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당연해 보이는 물리학의 가정이 참일 경우 양자역학이 틀리다는 것은 EPR 논변과 벨 정리에 의하여 수학적으로 증명되어 있습니다. 한편 국소실제성이 참일 경우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실험적 형태의 부등식들을 벨 유형 부등식이라고 부릅니다. 저희 연구는 여기서 양자광학 실험, 양자 프로세서 실행 실험, 그리고 개선된 벨 유형 부등식의 제한 및 위배 검증 세 가지 방식을 통하여 벨 유형 부등식의 위배를 보이고, 이를 통해 국소실제성을 반증하며 이를 통해 양자역학의 간접적 타당성을 더욱 부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먼저 저희 연구의 핵심이 되는 벨 유형 부등식인 CHSH 부등식이 국소실제성 과정으로부터 유도되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저희의 첫 번째 부분인 양자 광학 실험을 통한 벨 유형 부등식의 검증에 대해서 말을 해보고자 합니다. 저희는 여기서 얽힌 두 입자 비달계의 편광성을 사용을 하였는데요. 비비오 크리스탈의 스폰테니어스 파라메트릭 다운 컨버전 현상을 이용하였습니다. 이 현상을 통해 두 입자기를 형성하였는데, 그 형성이 잘 이루어진 것은 다음과 같은 예비 실험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사용하는 실험 세팅이 입자성을 활용하기에 적절할 만큼 입자적인지는 다음과 같은 예비 실험을 통해 검증되었고, 사용하는 입자들이 얽혀 있는지 양자역학적 예측과 어느 정도 맞는지는 다음 실험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CHSH 부등식 위배 검증 실험은 앞서 2002년 델링거에 의해 다음과 같은 모식도를 통해 두 개의 검출기를 사용하여 시행된 바 있습니다. 저희 연구는 이 오른쪽에 보이는 모식도에 4개의 검출기와 평광 빗살 가르기를 이용하여 실험이 진행되었는데요. 그러나 과거 연구와 비교했을 때 진동수 필터, 평광판, 그리고 조리기를 추가로 설치하여 측정 오차를 줄였다는 차별성을 가집니다. 이 측정 평광 기전은 여기 보이는 알파, 베타가 적혀있는 반파장판에 의해서 조절되었고요. 양자역학은 다음과 같은 이 4개의 측정 기저 조합에 대해서 부등식의 위배를 예측하였기에 이에 대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CHSH 부등식은 개수 S가 항상 2 이하의 값을 가질 것이라 예측합니다. 그러나 두 번의 실험을 통해 S 값을 각각 2.43 플러스 마이너스 0.0308로 측정하여 이보다 큼을 보였고, 이는 부등식의 위배를 시사합니다. 이 과정에서 과거 시행된 연구에 비해 측정의 정밀성을 높이고자 검출기의 위치와 배치에 따른 오차를 고려한 보정 개수를 사용하였습니다. 추가로 여기 있는 또 다른 측정 기저 조합에 대해서도 실험을 진행하였고, 이론과 일치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 첫 번째 CHSH 부등식을 검증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인 양자 광학 실험이고요. 두 번째로 양자 회로를 이용한 실험입니다. IBM 클라우드 기반 양자 컴퓨팅 이 서비스를 이용해서 양자 회로를 설계하였는데, 이 회로가 광학 실험과 동일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다마르와 시나 게이트를 이용해서 벨 상태를 생성하고, 이 회전 게이트를 이용해서 알파와 베타 각의 차이를 표현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회전 게이트를 이용해서 수직과 수평 평광 분리에 대응하는 연산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래서 CHSH 부등식에 대응하는 양자 회로를 알파, 베타 각을 다르게 하며 S를 측정해 본 결과 이 두 개의 그래프가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론과 실험이 잘 일치를 하였고요. 특정 구간에서 S가 이보다 크게 나타나서 이론의 위배를 CHSH 부등식의 위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추가로 이 알포드 부등식이라는 또 다른 형태의 벨 부등식 또한 실험을 진행하였고, 부등식 위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처럼 첫 번째로 양자 광학 실험, 두 번째로 양자 프로세서 실행,
부등식이라는 방법을 통하여 벨 유형 부등식의 진위 여부를 판별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느꼈습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CHSH 부등식은 그 자체로서는 무언가 변수들 사이의 관계가 직관적이지 않고 특히 양자 프로세서에 있어 사용될 때는 사용하기 조금 어렵다는 것을요. 그러기에 저희는 CHSH 부등식을 변형한 UCV 부등식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과 같은 형태로 균질, 비균질 확률항을 나누어 식을 변형하게 되었고 새로운 확률 연산자 P를 도입했으며 이 P를 다시 U와 V라는 두 개의 연산자의 곱으로 분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조금 더 간단한 형태의 행렬식을 얻을 수 있었으며 이는 양자 프로세서 계산에서 훨씬 유리한 이점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부등식 또한 그 위배가 양자 프로세서를 통해 실행되어 다음과 같이 보여졌습니다. 결론을 맺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세 가지 방식을 통하여 벨 유형 부등식의 진위 여부를 판별해 보았고 모두 거짓으로 판명났습니다. 먼저 얽힌 편광 비달쌍을 이용하여 양자 광학 실험을 진행하였는데 이때 저희는 편광 빗살 가르기에 조리개 보정 개수를 사용하여 과거에 비하여 실험 오차를 감소하고 그 신뢰성을 높였습니다. 한편 양자 회로를 설계하고 실행시켜 과거에 비해 더 다양한 종류의 벨 유형 부등식의 진위 여부를 판별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전보다 더 간결해지고 양자 프로세서에 잘 맞는 UCV 부등식을 제안하고 검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국소 실제성의 반증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양자역학의 간접적 타당성을 보일 수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 물리학의 근간을 이루는 양자역학 그리고 그 양자역학 가장 밑에 숨어있는 모순점은 국소 실제성과의 충돌입니다. 그리고 저희 연구가 이 충돌, 모순에서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가리는데 조금 더 명쾌한 선을 하나 더 그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추상적인 얘기를 넘어서 정보통신 기술의 미래라고 불리는 양자 정보통신 기술의 핵심이자 전부가 양자 얽힘인 만큼 그리고 우리 연구가 그 얽힘의 행상의 한계가 어디고 끝이 어딘지를 보여주는 만큼 미래 통신 기술에도 좋은 후속 연구가 저희 연구를 통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민들레시 비행 메커니즘을 활용한 무동력 비행체 설계 가이드라인을 소개할 외대부고 박준영, 김서영입니다. 금성은 죽음의 별입니다. 옛날부터 탐사를 꾸준히 시도했지만 이 지표면의 너무 높은 기온과 압력 때문에 탐사는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저희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금성처럼 지표면에서 자연현상을 관측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어떻게 관측해야 할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자 했습니다. 해답은 바로 이 민들레시를 모방한 관측체를 공중에, 대기에 띄우는 것이었는데요. 준영님, 민들레시를 한번 불어주실 수 있으신가요? 와, 정말 멀리 날아가네요. 실제로 민들레시는 바람이 있을 경우 최대 100km까지도 날아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민들레시는 연료 없이도 긴 거리를 긴 시간 동안 비행할 수 있는 좋은 자원이죠. 다만 이 민들레시처럼 날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조건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민들레시를 어느 정도 크기까지 키울 수 있을까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자 했습니다. 수학적 분석, 낙하 실험, 그리고 소용돌이 시각화 실험까지 총 3가지 방법을 통해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실험 설명과 수학적 분석에 앞서 먼저 민들레 홀씨 구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를 친 부분은 바로 민들레 홀씨입니다. 이 민들레 홀씨의 윗부분을 저희는 홀씨 가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홀씨의 가털은 여러 개의 얇은 필라멘트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리고 홀씨의 가운데 부분은 엽침이라고 부르는 부분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민들레 홀씨 비행 메커니즘을 알아보기 위해 여러 가지 선행 연구를 참고를 했고 그리고 모르는 부분이 있을 땐 논문 저자에게 직접 이메일을 보내고 답변을 얻으며 그 원리를 조사해 나갔습니다. 이렇게 조사한 민들레시 비행 메커니즘의 2가지 특징에는 월 이펙트와 세퍼레이티드 vortex rings가 있습니다. 먼저 월 이펙트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필라멘트 사이로 공기가 이렇게 빠져나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민들레시에서는 이렇게 공기의 흐름이 필라멘트에 막혀서 나아가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마치 하나의 큰 원판이 공기의 흐름을 막고 있는 셈입니다. 민들레시는 이렇게 월 이펙트라는 현상을 통해서 작은 표면적으로도 큰 공기 저항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Separated Vortex Rings입니다. 민들레시가 하늘에서 비행을 할 때는 민들레시 가톨 위로 2개의 소용돌이가 발생하는데 이 2개의 소용돌이는 민들레시 비행 안정화에 크게 기여하게 됩니다. 이제 민들레시 비행 메커니즘을 알아보았으니 본격적으로 관측체 제작 조건을 찾아야 했습니다. 저희는 야자 시간마다 모여 칠판에 수식을 전개를 했고 또 어쩌다 보니 덤으로 민들레시 모양만큼은 세상에서 제일 잘 그릴 수 있게 됐습니다. 저희가 관측체를 제작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생각했던 부분은 바로 R1, 즉 옆침의 반지름과 R2, 가털의 반지름입니다. 이 옆침의 반지름이 중요한 이유는 이곳 공간이 다른 필라멘트의 공간보다 더 넓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센서를 부착하기가 용이합니다. 또한 가털의 반지름의 경우 관측체의 크기와 그리고 비행 양상에 관여하기 때문에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저희는 따라서 이 R1과 R2에 대한 물리적 조건을 구해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것은 월 이펙트가 발생할 물리적 조건이며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은 Separated Vortex Rings가 발생할 물리적 조건입니다. 이 위 두 식을 잘 이용을 하게 되면 R1과 R2에 대한 부등식을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부등식은 어떠한 의미를 가질까요? 예를 들어서 이 민들레시 모방 관측체를 금성에 날린다라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성에서는 기체의 점성이 지구에서보다 더욱 크고 또 기체의 밀도가 지구에서보다 더 작기 때문에 R1의 범위는 더욱더 커질 수 있게 됩니다. 적절한 재료와 그리고 필라멘트 두께를 선택한다면 금성에서는 R1과 R2의 범위가 더욱더 커질 수 있을 것이고 다시 말해서 다양한 센서를 탑재한 민들레시 모방 관측체를 날리기에 적합한 환경임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수학적인 조건을 탐구한 뒤에 저희는 이 민들레시 모델의 크기 한계를 실험적으로 알아보고자 낙하 실험을 계획했습니다. 3D 프린팅, 레이저 금속 가공, 그리고 구리선까지 다양한 시도를 한 후에 결국 나일론 실을 가지고 3가지 크기의 민들레시 모델을 제작했습니다. 낙하 실험을 통해 구한 평균 종단 속도 값들을 월 이펙트 부등식에 대입한 후 만약 이 월 이펙트 부등식이 만족한다면 이 해당 모델이 실제 민들레시 비행 메커니즘을 따랐다고 판단했습니다. 실험 결과입니다. 관측체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이 측정된 모든 종단 속도 값은 부등식을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즉 나일론을 사용할 경우 이 민들레시 모델의 지름 한계가 75mm보다 작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이 나일론보다 가벼운 소재로 대체를 한다면 이 75mm 이상인 지름의 민들레시 모델이 활용이 가능할까요? 저희는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추가로 소용돌이 시각화 실험도 계획했습니다. 연무기도 사용해보고 CFD 시뮬레이션도 몇 날 며칠을 밤새가면서 했지만 실패를 했고 결국 물과 잉크를 가지고 실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무게의 변화는 종단 속도의 변화로 이어지기 때문에 저희는 종단 속도를 계속 달리하면 무게라는 변인에 대해 직접적인 실험을 하지 않고서도 무게의 영향을 조사할 수 있었습니다. 사진과 같이 실험 환경을 제작했고 물에 잉크를 타고 물의 흐름을 관찰하는 잉크의 흐름을 관찰하는 형태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실험 결과입니다. 어떤 유속에서도 이 Separated Vortex Rings는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즉, 이 112.5mm 지름의 민들레시 모델에서는 더 가벼운 소재를 쓰더라도 레이놀즈 수를 크게 높이는 긴 지름 때문에 활용되기 어렵다. 즉, 소용돌이가 발생하기 어렵고 민들레시 비행 메커니즘을 활용한 관측체 제작이 어렵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저희 팀은 결론적으로 관측체를 설계할 때 고려해야 할 중요한 변수 R1, 즉 옆침의 반지름과 R2, 가털의 반지름에 대한 부등식을 도출했습니다. 또한 낙하 실험을 통해서 R2에 대한 실험적 한계를 도출을 했고 나아가 소용돌이 시각화 실험을 통해서도 R2에 대한 실험적 한계를 도출해냈습니다. 다시 말해 저희는 실제로 민들레시 비행 메커니즘을 활용한 관측체를 만들 때 사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민들레시 모방 메커니즘을 사용하면 연료가 필요하지 않고 먼 거리를 비행할 수 있으며 에너지 효율이 높은 관측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서영님, 제가 아까 불었던 민들레시가 어디 갔는지 아시나요? 저 금성에도 있는 것 같고 성층권 멀리에도 있는 것 같고 저 바다 멀리에도 있는 것 같아요. 활용이 무궁무진한 민들레시 비행 관측체, 이런 관측체가
어떤 목적지로 향할지 저희는 정말 궁금합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